자,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541명, 어제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어떤 겁니까? 예, 어제보다는 60여 명 정도 많이 나왔고요. 검사 건수도 평일 대비 한 4,000건 정도밖에 적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다 반영이 되었다. 주말 효과가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목금토가 되면 다소 더 늘어날 겁니다. 앵커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우선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최근 거의 한 달 동안에 최대 많이 나올 때 하루에 사망자가 4명 정도가 최대였습니다. 대부분이 1명에서 2명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올 때 4명 정도였는데 오늘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확진자 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사망자가 6명이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아직 백신 접종이 덜 된 사회에 계신 고령층 위주로 아마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해서 이렇게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이 사망률을 떨어뜨리고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속도를 좀 더 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추가 사망자가 6명이 나온 상황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이 안 된 분들 위주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일반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제 정부가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백신 접종을 60세에서 74세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고령층에게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읽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원래 이제 2분기에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대상이 일반 사회에 계신,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사회에 계시는 분으로서 65세 이상 분들에게 이제 접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는데 어제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나이를 5살 정도 하향해서 60세부터 집중적으로 접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층, 즉 60세부터 그 이상까지를 보호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백신이 지금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제 정부에서는 6월까지 이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총 거의 한 1,400만 회분 정도.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예정했던 것은 65세 이상 1,200만 명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세부터 하니까 약간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는 6월 말까지 예상하기를 1,300만 명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다소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령층, 그러니까 고위험군 위주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접종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다소 수정된 그런 발표를 어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고령층이 6월에 계획상으로는 일단 60세에서 64세가 400만 명이 넘는 규모로 이게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일단은 예전에는 상반기에 1,200만 명을 마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100만 명 정도를 더 높여서 1,300명까지 접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백신이 부족하진 않을까요?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이 이제 시간에 맞춰서 수급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추가된 60세부터 64세는 5월 13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접종은 6월 7일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는데 원래 예정이 되었던 65세 이상인 경우 지금 75세인 경우는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부터 75세 이전까지 이분들은 주로 5월 6일 또는 5월 10일 정도에 예약을 받아가지고 5월 27일 날부터 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27일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5월 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5월 말에서 6월 한 달 사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에게 접종해야 되는 대상이 얼마 되느냐 하면 거의 500만 명 분량을
한 달 이내에 접종을 해야 돼요. 네. 거기에다가 추가된 60에서 64세인 경우에 거의 400만 명, 4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이것도 6월 7일 날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되니까 이분들은 약간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접종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에게 접종을 할 정도로 백신이 일정에 맞춰서 들어와서 6월 말까지 정부가 예상한 대로 1,300만 명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백신이 도입되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백신이 충분히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목표 달성은 가능해 보입니다만은 만에 하나 백신 수급이 다소라도 우리가 예정한 것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1,300만 명은 6월 말까지보다는 한 7월 중순까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점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일단은 정부가 계획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이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접종 물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백신에 따라 이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화이자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2차 접종에 단지 3주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는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에 12주, 그러니까 거의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심지어 2차 물량을 앞쪽으로 당겨 선다고 하더라도 다소 여유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자 백신은 그러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인 경우에 화이자 백신도 생각보다는 많은 양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무슨 연구가 안 되어 있냐 하면은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교차 접종이라면 1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가 2차 때는 화이자를 맞는다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백신 제조사의 제품을 섞어서 맞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지금 그런 연구가 전혀 예. 안 돼 있습니다. 안전성도 모르고.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1차 접종을 화이자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3주 정도 되었을 때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물량이 제때 공급이 안 되면은 상당히 난맥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넉 달, 경우에 따라서는 8주, 이렇게 2주, 3주 이렇게 두 달, 석 달 이렇게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는 다소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화이자 백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는 물량 수급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교차 접종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차는 화이자를 맞았는데 2차를 모더나로 맞는다든지 또는 1차를 모더나로 맞았는데 2차를 화이자로 맞는다든지 또는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2차를 화이자로 접종하는 국가도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혈전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예. 그래서 방역 당국이 깜짝 놀라서 2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못하고 2차 접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화이자로 접종한 경우도 일부 국가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이 연구나 자기네들의 어떤 상당한 그런 위험에 대한 책임의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접종을 한 건데 우리나라는 아마 거기에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각각의 백신에 대한 수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눈에 띄게 본 기사 중에 하나는 한 감염병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해도 집단 면역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19는 독감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저는 이 발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분이 초기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이 아닌 자연 상태의 감염을 통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냐라고 제가 비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뭔가 이분이 이 바이러스나 이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그런 어떤 이해가 기반이 되지 않아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 하나는 집단 면역, herd immunity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herd immunity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얼마 정도의 면역을 획득해야 이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한 70% 정도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감염을 하더라도 더 이상 퍼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는데 백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치유가 되면은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제 조건이 이 감염성 전염병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거나 중증에 빠뜨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사람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거나 위중증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 그런 감염을 통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희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필요한 겁니다.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백신을 접종해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왜 백신을 접종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과 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초기에 어떤 군이 주로 전파를 시키고 어떤 군이 위험에 있나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백신 접종을 해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을 집단 면역화하게 되면 보호도 되고 전파 확산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집단 면역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인류와 공존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독감 얘기를 들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방구를 오르내립니다. 첫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는 북방구에서는 겨울인 남반구로 바이러스가 갔다가 또 계절이 바뀌면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일상에 매우 가까운 곳에 자연계의 숙주가 존재합니다. 조류, 새라고 하는 자연계의 숙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인류와 공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계절성이 없고 그 다음에 자연계상의 숙주가 없는 경우 예컨대 이제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박쥐와 같은 게 우리 일상 공간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류에서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류에게서 없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첫째 하나는 병원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병원성을 갖고 있지 않아야 인류와 공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독감이 아닌 일반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 그 다음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일반 감기인데 이런 일반 감기는 아주 면역성이 낮은 유아나 또는 노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냐 하면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그 좀 앓다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성이 없기 때문에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이 사람을 중증에 빠뜨리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백신을 맞게 되고 통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려면 계절성을 타고 오가야 되는데 계절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분이 말씀하신 집단 면역에 있어서도 오해가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인류와 공존하면서 인류를 괴롭힐 거다. 이것도 뭔가 이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분에게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타고 북반구, 남반구를 계속 오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성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려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숙주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힘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상 독감 바이러스와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완전히 다릅니다. 독감 예, 바이러스와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어차피 집단 면역을 이루기가 힘들다는데 이거 꼭 백신 맞아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분들께 그렇죠.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예.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만일에 젊은 사람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아주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왜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하면은 저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결국은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에게 전파가 되면서 그분들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는 내가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위험한 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를 오해하게 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내가 맞는다고 해서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남들은 나는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백신을 맞아야 되지? 이런 회의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수 예. 있고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유일하게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백신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이제 인도에 계신 분을 연결을 해 볼 텐데 인도 상황을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현재 인도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요? 인도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인도는 하루에 확진자가 거의 35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사망자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병원이 이미 마비가 되어서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집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거나 병원을 찾기 위해서 환자가 몇십 시간을 돌아다니는 이런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한때 인도가 비교적 통제가 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나름대로 통제가 잘 되어서 무언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황이 좋은 국가다 이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이 방심이 바이러스에게 기회를 줬던 거예요. 인도가 이렇게 방심을 하면서 뭘 했냐 하면은 종교 절기를 맞아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안 했느냐 하면은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또 마스크 착용을 안 한 상태로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어떤 단계를 넘어가게 되니까 완전 통제 불능에 빠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지금 인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인도 교민 170여 명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국자들은 입국 즉시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일주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좀 생깁니다. 주의해야 할 점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선은 이제 검사를 할 때 음성이라도 그 당시에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간 더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퇴소하기 직전에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음성이 되어야 퇴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주의할 점은 그 격리 시설에서 격리 말 그대로 각각이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모임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접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을 따라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동시에 소위 말해서 능동 감시 형태 본인이 체온을 잰다거나 본인에게 이상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체크를 해서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정들을 빠뜨리지 마시고 해 주셔야 계속 통제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숙지하시고 그런 점을 잘 예. 따라 주셔야
지금의 이 격리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대책이면 인도 입국자들에게 혹시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지역사회로 전파가 안 될까요?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예. 우리는 예전에 우한 네. 또 이탈리아에서 전 세계를 타고 오셔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오신 분들이나 또 지역 사회에 계신 분들, 우리 국민들께서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따가 코로노믹스 시간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다뤄볼 텐데 지금 교수님과 얘기해 볼 부분은요. 모더나 회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더나가 한국의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위탁 생산을 맡겼을 때 아주 신속하게 대규모로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모더나 측에서 상당한 기술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제공해야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나라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 이전이 순조롭게 또 신속하게 일어나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회사는 지금의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 시설을 이용해서 예. mRNA 기반의 백신을 만드는데 이것의 이제 상업성 여부, 그러니까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백신이 네네. 계속적으로 다른 질병에 사용이 된다든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또 존속 가능한 회사가 된다든지 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생산하는 문제와 자회사는 다소 떼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